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신기술 해킹 방법론이나 이제 보안 트렌드 연구를 맡고 있는 EQS랩의 이호섭 팀장입니다. 두 번째 챕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발표 주제는 사이버 팬데믹 전망과 보안 위협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 생태계와 보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팬데믹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는 가상자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팬데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근무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서 피싱 등의 방법으로 APT 공격 타깃이 증가하였고,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늘어나면서 랜섬웨어 공격을 보다 쉽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중요 정보들은 음지에서 거래하거나 해커를 영입할 수 있는 블랙마켓,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은 은닉 채널의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의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통계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듯이 21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2년 1분기의 침해 사고가 63% 증가하고 피해액은 23% 증가하였습니다. 2년에 1조 달러씩 증가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2조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5년에는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EQS 그룹은 22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사이버 팬데믹 키워드를 리오프닝, 가상자산, 랜섬웨어로 정리를 했으며, 이와 관련된 보안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뜻하며 항공, 숙박, 여행, 운송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현황을 살펴보면 항공업에서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숙박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21년도부터 이용객이 늘자 해커들의 관심도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의 침해 사고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들을 타깃으로 한 보안 위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1년 국내 침해 사고 중 여행,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였지만 22년 상반기에는 22.6%로 전년 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당 산업군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인원이 감축되었고, 보안을 관리하는 인원 역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노린 공격자들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오프닝 산업에 대한 보안 위협 시나리오는 크게 피싱, APT, 랜섬웨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시나리오는 저희가 모해킹, 그리고 컨설팅, 침해 사고 분석 등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피싱은 피싱을 통한 중요정보 획득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도가 있었던 시나리오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피싱 메일도 있었지만, 구매 담당자와 같은 특정인을 타겟팅하여 피싱하는 스피어 피싱 메일도 성행하였습니다.
피싱 메일 본문에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링크가 들어가 있도록 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중요 정보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해커의 서버로 전송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제로데이 공격을 통한 여행 사이트 공격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나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패치가 되지 않은 취약점들을 이용하여 최초 공격이 이루어졌고, 제로데이 공격을 하면서 설치한 악성 코드를 통해서 웹서버에 지속적인 개인정보를 탈취하여서 블랙마켓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그4j 나 스프링4쉘과 같은 유사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프링4쉘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급력이 컸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랜섬웨어를 통한 이중협박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비인가자가 서버 권한 탈취와 가능한 그런 RC 취약점을 통해서 서버를 장악하고 기업 정보를 빼돌린 이후에 랜섬웨어를 배포하면서 기업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해커는 파일 복호화에 대한 금전 요구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블랙마켓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이중협박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상자산입니다. 21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1일 거래량보다 가상자산 1일 거래량이 적었으나 22년 상반기 가상자산 1일 거래량이 코스피 1일 거래량을 추월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어난 것인데, 관심이 많은 만큼 해킹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20년 대비 21년 급증한 것을 볼 수 있고, 22년 1Q에는 피해액도 상당하여서 22년도에는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이 대중화되고 다수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가상자산을 노린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 가상자산 사고 사례 타임라인을 보면 가상자산을 노린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해킹 사고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 사고 사례 중 22년 3월에 발생한 로닌 네트워크 해킹 사고를 살펴보면, 엑시 인피니티라는 모바일 게임이 사용하는 로닌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했고 약 6억 1,500만 달러, 국내 6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되었습니다. 로닌 네트워크는 총 9개의 검증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금 발생 시 이들 5개 이상의 노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이 5개 노드의 개인키를 해킹하였고 검증 로직 우회에 성공하여서 이더리움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사고 사례로는 22년 2월에 발생한 K사의 디파이 서비스 해킹이 있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공격 방법은 BGP 하이제킹이라는 기법인데, 공격자는 미리 구축해놓은 악성 파일 배포 서버로 접속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해커의 서버에서 악성 SDK를 다운로드 했었습니다. 악성 SDK 파일은 서비스 이용자의 거래 요청을 변조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고, 공격자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격자는 총 22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에 성공하였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이 이제 디파이 서비스라는 게 등장하였는데 가상자산을 타깃으로 한 공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파이는 기존의 기업에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모두 넣어놓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 처리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없이 가상화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고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중앙 서버를 추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중앙화 시스템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22년 상반기 동안 도난당한 가상자산이 16억 8천만 달러, 약 한 2조 1,500억 원이 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 97%는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중앙화 방식의 디파이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디파이 플랫폼을 노린 공격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거래소 계정 탈취가 늘어나고 디파이 플랫폼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위협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BGP 하이제킹 공격인데 BGP는 라우팅 테이블 프로토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BGP 하이제킹은 이 라우팅 테이블 보안 적용이 누락된 경우에 공격자가 구축한 서버로 라우팅 테이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해커 서버로 통신을 하게 되고 이때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서 가상자산을 해커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 플랫폼 오류를 악용하는 공격입니다. 자산을 여러 번 전송한다거나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자산을 전송한다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그런 공격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취약점을 조치한 화이트 페이퍼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취약점들을 조치했는지 보면서 초기 공격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오딧 업체에 컨설팅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서비스형 랜섬웨어인 라스입니다. 라스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데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소프트웨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랜섬웨어 개발자는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그리고 공격자는 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공격 성공 시 자금 세탁업자가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공격 과정 전반이 분업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 역량이 없는 사람도 랜섬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오른쪽에 서비스형 랜섬웨어 주요 사고 사례 타임라인을 보면 20년 말부터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의 피해가 점차 커졌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초기에는 개인을 노리는 랜섬웨어가 많았다면 지금은 기업의 중요 정보를 노리고 이를 통해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는 형태의 공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피해가 지속돼서 각국의 정부는 랜섬웨어 그룹에 대한 수사와 감시를 통해 랜섬웨어 그룹의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랜섬웨어 그룹 또한 그룹명을 변경하거나 랜섬웨어를 다시 만들어서 수사를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브랜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 그룹은 리브랜딩을 통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집중 감시를 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랜섬웨어 그룹인 다크사이드의 리브랜딩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그룹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를 공격하였고 57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받아냈습니다. 원래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의료나 공공기관을 해킹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선언을 하였는데 이제 이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하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동부 일대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어서 FBI와 미국 정부기관이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운영을 중단 선언을 하고 자취를 감췄는데 한 2달여 후인 얼마 후에 21년 7월에 다크사이드의 리브랜딩으로 보이는 블랙매터 랜섬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다크사이드와 블랙매터 두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에 사용되는 기술, 그리고 바탕화면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 위치, 그리고 유출 사이트 문구 등이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불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각 랜섬웨어 그룹들은 파일 암호화와 유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유 기술들을 갖고 있고 이 고유 기술을 경쟁 그룹들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그룹의 파일 암호화 형태가 같다는 건 사실상 같은 그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매터는 일본 올림푸스사 외에 약 50여 건의 공격 활동을 벌이다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의 압력을 또다시 받게 되었고 운영을 다시 중단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포되고 있는 블랙캣 랜섬웨어가 있는데 이 악성 코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는 러스트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특징이 조금 다르지만 데이터 유출 도구와 랜섬웨어 기능 및 구성 파일의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블랙매터의 리브랜딩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캣 랜섬웨어는 작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포 중이며 다크웹을 통해 다양한 유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랜섬웨어 그룹은 리브랜딩을 통해 악성 코드를 고도화하고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유명한 3개 그룹의 랜섬웨어 공격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는 회사의 보안 장비나 솔루션, 망 구성 현황에 따라서 매번 공격하는 형태가 다르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침해 사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구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3개 그룹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락빗은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던 랜섬웨어 그룹으로 랜섬웨어를 한글 이력서 형태로 배포하거나 저작권 위반을 했으니 다시 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첨부 파일을 클릭해 보세요. 이런 한글로 되어 있는 랜섬웨어 툴킷을 좀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내에 좀 공격을 많이 했었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파 활동을 하고 피해 규모도 가장 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처럼 인사, 교육, 교섭, 그리고 홍보팀, 실행팀, 개발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조직원만 350명여 명에 달하는
그런 랜섬웨어계의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캣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정부기관을 타겟으로 하여 집중 감시를 받고 있는 그룹으로 랜섬웨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수사를 피하고 현재도 랜섬웨어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그룹 모두 초기 침투 시에는 다크웹 등의 블랙마켓에서 취약한 서버나 RDP 계정, 원격으로 윈도우를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계정들을 구매해서 내부망에 초기 접속하는 형태로 침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피싱 메일을 통해서 내부망에 있는 직원 PC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접속하는 공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내부 침투는 각 공격 그룹마다 사용하는 툴은 조금씩 다르지만 SMB나 AD 서버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전파하고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 개 그룹의 암호화 및 유출 특징을 좀 살펴보면 락빗은 한번 전파되면 20분 이내에 100기가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암호화 기법, 그런 암호화 기법을 좀 보유하고 있고, 콘티는 32개의 다중 스레드로 여러 개 파일을 한 번에 암호화시키는 그런 기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메모리에 이제 파일을 암호하기 전에 메모리 암호 모듈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들을 많이 우회하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있고, 블랙캣은 파일의 첫 부분만 1MB만 암호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의 중간중간 부분을 10MB면 1MB 암호화를 했다가 다시 1MB는 암호화 안 하고 1MB는 암호화를 하는 이런 좀 시간 암호화 자체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 이후에는 보통 데이터 몸값 지불에 대한 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블랙캣은 추가로 그 기업의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대책 부분입니다.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및 구성원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및 보안 설정을 통해서 자체 취약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최신 보안 패치만 잘 되어 있더라도 공격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패치와 별개로 피싱이 의심되는 그런 이메일, SMS를 주의해서 업무상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접속을 지양해야 합니다. 피싱은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해커들도 피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피싱 메일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상 불필요한 그런 웹사이트나 메일을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랜섬웨어 대응 방안으로는 저희 카라라는 민간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가입 기업들과 함께 랜섬웨어 대응에 필요한 사고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랜섬웨어 대응 센터를 개소해서 24시간 랜섬웨어 사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K 실더스에서는 사이버 보안, 물리 보안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악성 메일, APT 대응 모이킹 훈련, 그리고 연간 상주 전문가 서비스, 컨설팅, 관제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물리 보안은 지능형 통합 보안 솔루션, AI 지능형 영상 분석 등 융합 보안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카라 이외에도 SK 실더스에서 개발한 구독형 정보 보안 솔루션인 사이버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탐지, 백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오프닝 시대의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전문성과 깊은 신뢰를 통해서 차별화된 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